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의 도서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이번이 두 번째 발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같은 작품을 두고 우리 친구들만의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었는데요. 자, 또 어떤 고민과 감상을 나누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자, 바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신세계, 멋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국인들의 한잔의 독서를 맡은 김예은, 박윤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멋진 신세계인데요. 저희가 이 책을 고르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친근성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생물윤리와 관련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 책을 읽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저처럼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다고 생각이 돼 공감될 수 있을 것 같아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독을 정말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이 책을 꼭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멋진 신세계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씨, 소개해주세요. 네, 이 책은 인간이 제품처럼 생산되고 모든 행동과 생각 그리고 죽음까지 통제되는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반감을 갖는 사람과 그로 인해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다룬 이야기예요.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윤주씨, 이 책의 내용을 추리면서 책의 특징이 다른 소설들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인물이나 스토리 진행보다는 계속 다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인물이나 내용 진행보다는 사회 모습을 보이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멋진 신세계만의 특이한 사회 모습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과학적으로 발전이 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이 발전을 많이 해서 사람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죠. 또한 세포들이 자라는 환경,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조성하여 유전적, 본능적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유전적으로 5개 단계로 나뉘는데요. 최상의 알파 플러스, 그리고 최하의 엡실론으로 나뉩니다. 아직 세포 상태일 때 산소의 양을 조절해서 키를 조절하고 태어난 후 방송을 통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최하의 유전자 개창들이 고된 노동을 아무런 반항 없이 하게 만들기 위해 어렸을 때 책과 꽃을 만지면 전기가 통하게 해 본능적으로 책과 꽃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것만 방송으로 들려주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서정적인 작품들, 윤리적 가치가 담긴 작품들은 절대 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계급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부가 인위적 행복을 만드는데요. 3S 정책을 씁니다. 섹스, 성행위, 소마, 부작용 없는 마약, 스크린, 영화 속 감촉을 느끼는 촉감 영화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을 100% 보장합니다. 셋째, 이 멋진 신세계 속 사회는 포드를 숭배하는데요. 포드 632년 이런 식으로 포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런데 윤지씨, 여기서 전 의문이 생겼어요. 유전적 신분 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전체주의 느낌의 사회에서 자유를 상징하는 자본주의의 대가 포드를 왜 사용했을까요? 저는 아마 공장제 대량 생산의 시초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고요. 자본주의는 무조건 자유라고만 생각했는데 자본주의가 오히려 전체주의 위주라는 사실이 충격으로 느껴지네요. 멋진 신세계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 멋진 신세계에는 과학적 발전이 일어난 문명인들의 구역과는 다르게 야만인 구역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출신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회 모습들을 열거해 봤는데요. 이렇게 사회 모습만을 알기에는 너무 심심하죠? 소설의 꽃, 인물들을 윤주씨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요. 버나드 마르크스는 계급은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 최고 엘리트 다음 가는 인물이며 그의 직장인 인공부화소에서도 능력으로 인정받지만 계급에 맞지 않는 작은 체격으로 인해 아래 계급에게도 대놓고 무시당하고 그로 인해 생긴 열등감 때문에 성격도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달라서 계급 내에서도 소외되는 인물입니다. 초반 부분상으로는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후에는 문명인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인공 자리를 존이란 인물에 내주게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존은
버나드가 레니나를 데리고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처음 등장합니다. 본작 후반부의 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때 문명인이었다가 야만인 보호구역에 낙오된 어머니 린다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야만인 세계에 살면서도 문명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어머니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가 처음엔 어머니의 나라인 문명사회를 동경하여 그들을 따라와 문명 세계의 모순을 알려주기 위해 무스타파 몬드 총통과 논쟁을 벌이지만 존은 문명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의 방식으로 고행을 하며 문명인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생소한 사회, 생소한 인물들을 가진 멋진 신세계, 특이한 면을 많이 지닌 만큼 많은 영화들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비슷하다고 생각한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주씨, 엔드게임 아시나요? 모를 수가 없는 영화죠. 네, 타노스도 그럼 당연히 알겠죠? 그럼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사하다고 생각한 영화 엔드게임은 멋진 신세계 속 총통과 타노스가 말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총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하위는 계속 최하위로 머물고 최상위는 계속 머무는 것이 질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럼 타노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파일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by eliminating half of life, the other half would thrive. I will shred this universe down to its last atom. And then, with the stones you've collected for me, create a new one. 네, 앞선 들은 음성과 같이 타노스는 인피니티 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반을 없애겠다. 이는 자원 부족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벤져스가 이걸 막으려고 하자 엔드게임에서는 타노스가 필요한 애들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강력한 질서를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신분을 만들겠다고 최종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재미있게 봤던 영화에서도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군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유독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많다고 느꼈는데요. 예은씨, 혹시 책을 읽으면서 현실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요즘 유전자 가위에 대한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 같은 산업이 결국 멋진 신세계의 유전자 계급과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민주주의의 정점을 본 이후에는 이렇게 전체주의 사회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만 이 책에 대한 생각을 한 줄로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네, 저 처음 책 내용을 소개할 때 세계에서 반감을 갖는 사람과 그로 인해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다룬 이야기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존이 자살함으로써 세계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과 반감을 가진 사람 하나로 사회가 받는 영향은 전무하다는 게 저는 인상 깊었던 책이었어요. 저는 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중학생 때 아무 의미 없이 자주 읽어서 지루하게 느껴졌는데요. 이 작품이 많은 사상과 영화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고 이 책의 상징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